치료자의 자기 노출은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환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덜 털어놓게 될까? 이 책의 관점에서 볼 때 환자와 치료자의 마음속에서 발달한 정신 내적인 것과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서 발달한 대인 관계적인 것의 미묘한 차이는 만일 이를 의식할 수만 있다면 언어만 사용했을 때보다 환자의 내적 세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역전이에 내재된 일치적 동일시와 상보적 동일시에 대해 락커가 남긴 중요한 논문은 환자의 내적 세계가 치료자의 개인적인 반응 속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여기서 락커의 얘기는 어떤 역전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역전이를 일치적 동일시와 상보적 동일시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일치적 동일시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정서와 동일한 정서를 느껴서 이걸 공감하는 것을 일치적 동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보적 동일시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다른 정서를 픽업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 다른 정서를 느끼는 것도 이것도 어떤 역전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든다면 내담자가 나를 인식할 때 자기를 비난하는 권위자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권위자 입장의 정서를 나한테 투사하고 자기는 어린아이의 피해받는 입장의 정서를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을 나한테 투사한다, 혹은 대상에게 느꼈던 그 정서를 나한테 투사한다고 한다면, 이건 서로 다른 정서를 내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 대상관계 이런 쉽지가 않은 게, 내적 대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판타지니까 추상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자기가 가해자 입장에서 나를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상보적 동일시죠. 자기가 권위자 입장에서 나를 심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정서를 가지면서 비난받는 입장에 있었던 자기의 셀프를 나한테 투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상 표상을 나한테 투사할 때도 있고 자기 표상을 투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표상이나 혹은 그 정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때는 이게 상보적인 동일시가 일어난다고 그런 거죠. 두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힘든 정서 혹은 자기가 비난받는 정서를 나한테도 똑같은 비난받는 정서를 투사해버리면 자기의 정서를 같이 투사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내가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이 힘든 것을 내가 똑같이 힘든 것으로 같은 정서를 픽업할 수 있다는, 같은 정서를 픽업할 때는 이때 일치적 동일시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내담자의 정서를 내가 바로 동일한 정서로서 공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는 나를 야단치는 사람으로 하고 있고 나는 야단 맞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내담자가 야단 맞는 사람을 자처하고 나를 야단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상보적 동일시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 이 정서 자체도 객관적인 역전이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거 자체도 공감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셀프만을 이 사람의 셀프라고 이해하면 이게 공감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의 내적 대상도 이 사람의 일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셀프도 표상이고 내적 대상도 표상이에요. 근데 그 표상 중에 어느 것을 투사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내적인 세계에 있던 것이 왔다는 입장에서 이게 내가 그걸 어느 것으로 내가 역전을 느끼거나, 이게 다 공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픽업한다면. 셀프라고 할 때 작은 셀프가 있고 큰 셀프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작은 셀프는 자기 표상인데 많은 대상이 있지만,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은 이 사람 것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대상과 관련돼서 내적 표상이 생겼지만, 그 내적 표상 자체도 이 사람의 큰 셀프의 일부란 얘기예요, 결국.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셀프가 결국은 투사되는데, 작은 셀프로서 구체적으로 자기 표상이 투사되기도 하지만
자기 큰 셀프 속에 들어있는 여러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 사람의 셀프의 큰 셀프가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결국은 현학의 나름인데 투사의 동의시는 자기 셀프를 다른 사람에 투사한다 얘기한다면 그 속에는 작은 셀프와 여러 대상까지 포함하는 이런 큰 셀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컨퓨전을 일으키기도 해요. 보통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정의할 때 자기의 일부를 외부 대상에 투사한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그 셀프라는 게 셀프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에 대한 표상이나 내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어떤 정서가 투사되기도 해서 이게 언어로 표현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을 겪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친구를 한 명 상담하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사회관계 기피증으로 온 친구인데 거의 말이 없고 목소리 톤 자체도 가까이 가서 한 30cm 정도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이제 되는 친구인데 이제 주 호소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자퇴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게 주 호소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엄마가 되게 지시적이시고 그 친구와 애착이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 있었고 지금 상담을 하는 중에서도 가장 이제 표현하기를 엄마 자기 자신과 남편의 미운 부분만 받아서 태어난 아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되게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회기 정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10회기 상담을 하고 가서 집에 가서 계속 그전에도 이제 비자발적인 그런 케이스로 왔던 친구였는데 상담을 가기 싫다라는 걸 계속 하면서 엄마가 그럼 뭘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거래를 근데 했군요. 예, 근데 계속 이제 그 금액들이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2-3만 원으로 시작됐다면은 막 이제 5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예, 그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10회기 상담했었을 때 친구가 왜 그동안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 자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나갈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누고 다음에 이제 더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 하고 이제 보냈었는데 그날 이제 가자마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 막 급히 막 엄청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알고 이제 다급하게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제 계속적으로 안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더 이제 좀 강해지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엄마처럼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 거의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전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가 나를 엄마의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놓고 나를 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상보적인 건지 생각이 좀 많이 돼서 좀 아직 좀 정리가 제 머릿속에는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게 동일시 역전이를 이야기를 했을 그래요. 때 네,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이가 다양한 만큼 역전이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감한다고 하는데 많은 네. 경우에 뭐라고 할까요? 깊이 임상을 이해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추임새를 넣는 것, 그 사람 뭐든 옳다고 해주는 것만 공감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쩌면 우리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내적 표상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셀프를 투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대상을 투사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셀프에 자기가 기분 좋은 셀프를 투사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셀프를 투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드 셀프를 투사할 수도 있고 굿 셀프를 투사할 수도 있고 배드 아브젝트를 투사할 수도 있고 굿 아브젝트를 투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투사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의식화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투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이거야 저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분에게서 오는 것을 소화해내지 않고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이 역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같은 어떤 임상 시간 안에서도 어떤 면은 나를 권위자로 만들었다가 나를 또 형편없는 어린아이로 만들기도 하고, 이 전이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전이 자체가 달라지면서 우리 역전이도 같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공감한다는 게 이 사람이 의식에 공감하는 건지 무의식에 공감하는 건지, 이 사람의 셀프에 공감하는 건지, 이 사람이 버거운 내적 대상에 공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이상적인 대상에 공감하는 건지,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담자가 자기가 공감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투사된 이 여러 가지 정서나 대상 관계나 판타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 체험해내면서 그 체험된 것을 필요한 경우에 이분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지, 단순하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만 가지고 공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깊은 임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공감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임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 자기에 대한 자기 셀프 이미지와 그리고 나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표상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과정을 가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다 공감을 이루라는 게 아니고, 어쩌면 상담의 전 과정이 공감을 향해서 애쓰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테크닉이 공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임상 전 과정을 공감을 향한 서로의 여정이다, 이렇게 조금 롱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교수님, 저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생각나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동병상련이 단순하게 그냥 같이 아픔을 공유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료적인 동병상련이라는 자체는 내가 꼭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같은 피어가 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람과 동병상련에, 그리고 사실을 만 내담자들도 어쩌면 원하는 게 동병상련을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거기에서 내가 내 위치가 어디든 엄마이든지 아니면 같은 또래의 나이로서 역할이든지 상관없이 동병상련이 된다라면은 사실상은 이제 관계가 통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감이나 또 어떤 그 치료의 경우에는 전이나 역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환자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동병상련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내 정서를 이해 못 해주면서 동떨어져 있으면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한테 느껴지는 정서 자체가 좀 뭐랄까 불안하거나 불쾌하거나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것처럼 치료자한테도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병상련이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죠. 그래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걸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깊이 이해한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죠.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건 깊은 공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프다고 한다면 나도 아픈 사람이 돼. 이 정서가
이 역전일을 자기가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동병상련이죠. 거기에서 진정한 자비가 일어난다는 얘기. 특히 정서적인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자비스러운 마음이 나오기 힘들어지죠. 그 자비라는 게 하나의 도리로서 일어나는 자비가 아니고 그 내가 대하고 있는 인격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만 그 대상을 충분하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만 그 대상에 대한 진정한 자비 혹은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기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우리 그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애쓰지만 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상담회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내담자가 됐을 때나 또 다른 또 선생님들 얘기를 들을 때나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치료자가 한 발 뒤에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내담자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떤 그 치료자 선생님 제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별말을 하시진 않았는데 그 느낌 자체가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우라고 할 때 앞뒤가 안 맞고 사실 평가를 한다면은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는 대화가 말이 거의 한 95%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남의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한 수 가르치려고 그러는 태도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별말을 안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거기서 굉장히 거부감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게 주지적인 접근이 일어났을 때 정서적으로 다가가다가 그게 갑자기 그 정서적인 인바람에 깨져버리는 느낌이죠. 예,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은 밖에 나가서는 별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못 받을 만한 그런 대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로 공감을 해준다는 거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무의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다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제가 얘기를 하면서는 제가 굉장히 예민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내담자도 다 저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심리적인 것을 털어놓는 어떤 치료의 장애에 있어서는 내담자로서의 저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피상적으로 그러는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이 더 이렇게 예민하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치료자 선생님에 대한 한 굉장히 예민하게 이게 촉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임상에서 체험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분석을 해오시는 분인데 여러 얘기 속에 어느 부분에 그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정서를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분이 하는 작업에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분이 얘기한 것을 종합하는 그냥 한 단의 센텐스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선생님 마음이 이런 마음의 갈등을 체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했다가 혼이 났어요. 저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내가 공감에 실패했구나.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애쓴다고 하던 것이 선생님 마음을 오히려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됐는데 제 실수를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 세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내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감에 실패한 부분이에요. 이분은 지적인 통찰은 있는데 이 정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다시 지적인 것으로 이게 서머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정서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건강하기 때문에 나한테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나한테 항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이 해석도 했겠죠. 다른 분 같으면 해석을 할 리가 없는데 이분은 많은 분을 도와주고 있는 또 분이니까 이분이 본인이 충분히 성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그 자체가 어쩌면 이분의 현재의 니드나 정서하고 맞지 않은 거였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은 자기 얘기를 그냥 들어줬으면 하는 상황인데 내가 지나치게 개입을 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벤션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인터벤션 자체의 해석에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맞고 틀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이 틀리면 오히려 내담자가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니까 내가 바른 해석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필요하지 않은데 해석을 하는 거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실수예요. 침묵을 지킬 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이분 스스로 알아서 통찰해 나가는데 내가 미리 개입을 하게 되면 이분 것을 내가 탈취해버리는 결과가 돼요. 스스로 통찰을 가져감으로써 이분 스스로 성장을 이루어낸 그 자부심도 있고 실제 통찰도 더 넓어질 수 있는데 내가 사전에 개입함으로써 이분 스스로 자기가 지금 애쓴 그 수학을 가져갈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저도 그 임상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내 실수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또 사과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션을 지속을 했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계속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있지만 나도 임상 속에서 실수들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실수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 실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파요. 사실은.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발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정서를 내가 참아내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꼭 같이 그 정서를 공유하는 것만 공감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난 너를 정말 모르겠다 아니면 야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차라리 말해서 그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 버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클라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판타지라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판타지는 나만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야 그건 아니야 나도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 너 어떻게 그러고도 견뎌냈냐라고 하면서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다가 스스로 근데 내담자가 오히려 당신도 나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간접적으로 공감을 서서히 던져주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그 내담자 스스로가 때는 공감을 형성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서야 이제 진짜 공감으로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니까 자기를 신뢰해 주는 걸로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딴 사람들은 야 너는 뭐 그렇게 생각하냐 꼭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냐 뭐 너만 겪는 거라고 생각하냐 이게 어쩌면은 신뢰가 아니고 불신감을 조성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정말 모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그분의 정서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역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답답하고 이건 정말 나도 알 수 없어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아니면 나도 다 알아 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분은 자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이게 고통스러운데 쥐뿔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할 때 이때 굉장한 어떤 저항이 생겨나죠. 그래서 함부로 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신비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저는 임상에서 저도 계속 실패하지만 어떤 경우에 대상은 신비로운 대상이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겸손한 판단이라는 걸 항상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분석을 진행해 오는 분도 그 특정한 세션에서는 내가 공감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이분을 판단하는 순간 내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온이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임상에 갈 때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나 그 대상에 대한 소망이나 나의 기억, 이걸 다 내려놓고 임상에 임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라고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호흡하면서 세월을 지내서 내가 이분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쉽게 이분에게 얘기하는 순간 공감의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상은 고착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은 새로운 대상이라는 걸 이해해요. 근데 어제까지의 표상을 가지고 이분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분으로서는 자기가 공감받지 못하고 자기에게 치매적인 대상으로 우리를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계속 변모하듯이 대상도 계속 변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비온이 대문자 오를 써서 오라는 개념을 썼는데 오를 임상적인 진실이라는 이런 클리니컬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이게 어떤 신이라는 개념, 진리라는 개념, 여러 가지 추루스라는 개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온의 오를 거의 영성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임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같은 얘기라고 봐요.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순간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표상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이분을 내 무의식과 저 무의식이 공감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지금까지 전혀 몰랐는데 아하 하는 경험이죠. 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 시점에서는 맞아요. 이때 비온 얘기하는 K가 일어난 거죠. 서로 알게 돼요. 정서적으로. 아, 이분 정말 그때 충분한 공감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을 지나면 또 강물은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제 봤던 강물이 아닌데 그 다음날 내가 충분하게 공감해서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표상으로 이분을 대하는 순간 또 공감이 어그러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 대상은 계속해서 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비체고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표상이나 경험, 대상 관계 안에서 이분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의 어떤 특히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게 공감의 실패를 가져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감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함정이에요.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함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